최근 일본의 바다에서는 불길한 징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고래가 생명을 다한 채 일본의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4시 45분경 나고야항에서는 해안에 고래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 화물선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만 봐도 8m에 이를 정도로 거대했는데요. 해상보안부에 따르면 먼 바다에서부터 나고야항 해안으로 흘러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배 왕래에 지장이 없는 해역으로 방출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홋카이도 각지에서는 정어리 떼들이 이유도 모른 채 대량 폐사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남부나 최서단, 마츠마의 오시마 등지에서는 정어리들의 수수께끼 대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촬영한 마츠마의 오시마, 다테야마 지구, 바다에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린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의 바다와 비교해보면 전혀 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바닷가 바닥이 새하얗게 되어 있었다. 정어리가 가라앉으면서 비늘이 빛나는 현상이 바다의 색을 바꿔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홋카이도 해안에서는 대량의 정어리가 폐사한 모습이 발견되고 있고 부패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코를 잡고 싶을 정도로 악취가 감돌고 있습니다. 마츠마의 초에서만 발견된 정어리만 몇 톤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주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정어리 때문에 부근 마을의 도로까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차 내부, 지방까지도 흘러들고 있어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의 앞바다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대량의 정어리가 약 4km에 걸쳐 떠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만 적어도 도내외 4개 지점에서 정어리들의 대량 폐사가 발견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어리가 대량 폐사하는 아오모리현과 홋카이도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방사능으로 쩌든 지역들이라는 것입니다.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환경 범죄에 해당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꾀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한술 더 떠 그보다 더한 고방사능의 상시적 해양 및 대기 방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본격 가동 예정인 일본 북단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 위치한 대규모 재처리 공장이 그것입니다. 재처리 공장이란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를 산에 녹여 화학적으로 처리하면서 핵연료 사용 목적으로 내용물 중 1%에 해당하는 플루토늄을 분리 활용하고 나머지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저장을 합니다. 재처리 과정 중 사용 후 핵연료 내 방사성 물질들이 방출되는데 삼중수소도 이 과정에서 방출됩니다. 로카쇼무라 공장이 연간 800톤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다른 방사성 물질들에 더해 연간 약 9,700조 베크럴의 삼중수소가 해양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이는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내 삼중수소 총량의 10배 이상입니다. 게다가 대기로도 다른 방사성 물질들과 함께 후쿠시마 삼중수소 총량만큼의 삼중수소를 매년 방출합니다. 2022년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이 가동하게 되면 환경 차원에서 볼 때 재앙에 가까운 대량의 방사능을 로카쇼무라 주변 해양과 대기로 상시 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간 800톤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8톤의 플루토늄을 분리하게 되는데 이는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으로 핵무기 1000기의 분량에 해당하고 거기에 더해 방사능을 상시적으로 해양과 대기로 방출하는 방사성 폐기물 방출이 이뤄질 경우 환경적으로도 재앙 수준의 대참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홋카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이미 지난 동일본 대지진 당시부터 고래들의 사체가 떠오르는 현상이 벌어진 바 있는데요. 일본 폭경협회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1년 4월 26일 조사 포경을 통해 잡은 밍크고래 2마리의 몸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밍크고래가 잡힌 지역은 사고 원전에서 650km나 떨어진 일본 홋카이도 해안으로 모두 17마리의 밍크고래를 잡아 그 가운데 6마리를 검사했는데 2마리에서 검출된 세슘의 양은 고래고기 1kg당 각각 31베크럴과 24.3베크럴이었습니다.
해양생물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고래의 몸에서 방사능이 검출된다는 것은 그 먹이가 되는 바닷물고기들 사이에 방사능 오염이 이미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몸길이가 7m 안팎인 밍크고래는 동물성 플랑크톤과 멸치, 정어리, 오징어 등 생선을 하루 130kg에서 170kg가량 섭취하는데 전문가들은 다른 작은 생선을 먹이로 삼는 바닷물고기의 몸에 방사성 물질이 쌓여 의미 있는 수치로 검출되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밍크고래가 후쿠시마 원전에 누출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11월 홋카이도 분유에서는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는 일본 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는데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출신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전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유아가 먹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의 20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슘 외에도 다양한 방사성 물질에 일본 전역이 오염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원전 사고가 나면 200가지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데 그중 측정이 쉬운 세슘하고 요오드만 측정한다. 세슘만 있을 리가 없다. 후쿠시마에서 직선거리로 500km 이상 떨어진 홋카이도산 분유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은 일본 전역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방증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증기를 통해 나온 방사능 물질이 구름을 타고 이동하다가 비가 오면 떨어진다. 일본산 전체를 의심해야 한다. 어릴수록 세포 분열 속도가 빨라 방사능에 민감하다. 어린아이들일수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근데 최근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 방사능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 같은 경고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신주쿠 요요기 시민측정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유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원산지를 특정할 수 있는 시료를 선택하여 세슘 137과 134의 검출 비율을 확인해 우유를 오염시킨 방사성 물질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온 것인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기인한 것인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 우유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은 어디에서 왔는지 방사성 세슘 134, 137 비율 분석에 따른 평가에 의하면 원자력 자료 정보실은 신주쿠 요요기 시민측정소와 공동으로 홋카이도산을 중심으로 현재 낮은 농도가 된 우유 중에 방사성 세슘을 농축해 방사성 세슘 137 및 방사성 세슘 134를 정량함으로써 그 비율로 우유 중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의 유래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후쿠시마 방사능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산과 그 산에 자라나는 버섯, 민물고기의 오염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후쿠시마는 지역 면적의 70%가 산림지역이고 산림지역은 원전 사고 후 방사성 물질을 걷어내는 이른바 제염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고 직후 쏟아진 방사성 물질이 거의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산림의 토양은 여전히 최고 95,100kg의 세슘이 검출되고 있고 버섯 역시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민물고기 역시 일본 식품 기준인 1kg당 100배크럴을 몇백 배까지 초과하는 것도 있었고 100배크럴 이하로 검출되는 물고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큰 개체일수록 고농도 오염을 보이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본격 시동을 걸었는데요. NHK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미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오염수를 모아두는 시설 건설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사능 방류 이후 벌어지게 될 상황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港区金城埠頭の現場上空です。大きなクジラが岸壁に固定されています。昨日午後4時45分ごろ、名古屋港の潮見埠頭の沖およそ70メートルの海上でクジラの死体が漂流しているのを貨物船が見つけました。クジラの死体は海面に出ている部分だけで8メートルほどあり、他の船の航行の妨げになる可能性があったため、通報を受けた名古屋海上保安部の巡視艇が金城埠頭の岸壁まで曳航し係留しました。海上保安部によりますと、航行中の船に引っかかって名古屋港沖に流れてきたとみられ、今後タグボートで外海に曳航し、船の往来に支障がない海域に放出するということです。
昨日、神奈川県鎌倉市の海岸で打ち上げられているのが見つかったクジラはシロナガスクジラだったことが分かりました。国内で打ち上げられたのは初めてだということです。この種類なんですけども、シロナガスクジラなんですよ。で、このシロナガスクジラは国内初の記録なので。昨日午後2時半ごろ、鎌倉市の由比ヶ浜の海岸で体長およそ10メートルのクジラが死んだ状態で打ち上げられているのが見つかりました。今日現地を調査した専門家によりますと、このクジラは絶滅危惧種に指定されている世界最大のシロナガスクジラの赤ちゃんだということです。親クジラと泳いでいてはぐれてしまったとみられています。この後、クジラは現地で解体され研究所に運ばれる予定で、専門家は頭の骨や胃の内容物から生息の状況や死んだ理由を調べる方針です。イワシが見つかったのは北海道の松前町館浜の海岸です。今月13日の朝、通勤中の松前町の職員が異臭に気づき海岸線を調べたところ、大量のイワシが打ち上げられ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今まで何十年もいるけど、もう50年もいるけど、これ飲んだことない。初めて。松前町によりますと、イワシはおよそ4キロの海岸線に打ち上げられていて、その量は数トンになるとみられています。さらに打ち上げられる可能性もあり、松前町は海の状況を見て回収の方法を検討しています。また、日本海側の乙部町や瀬田名町の海岸でもイワシの漂着が見つかっていますが、関連や原因は分かっていません。道南の函館で昨日見つかった異様な光景。海一面を埋め尽くしているのは死んだイワシです。数えたら本当に何万匹ってイワシですから。何原因なんですかね。水温が酸欠ですね。今ね、ブリのここ稲田っていう魚がすごいいるんですよ。それでもって港内にみんなこれ逃げてきてるんですね。逃げはなくて、結局は水温高いが酸欠がなんかで死んじゃうんですね。一夜明け、波風でイワシの死骸は海岸に集まり、それを狙って大量のカモメやカラスが群がる様子も。魚が海に浮かんでいる量は昨日とさほど変わりませんが、魚が腐敗しているんでしょうか。辺りには腐った匂いが立ち込めています。今日もイワシの死骸の回収作業に追われていました。今日はやっぱり気温も上がってますから臭いのかなっていう。腐敗を防ぐため、担当部署の職員総動員で作業は急ピッチで行われ、専門家も現場の確認に訪れました。この色の白いと酸欠、普通赤いくなって、函館でこんなことあったの初めてですね。たまたま偶然マイワシの大きな群れが来てて、水温も非常に高くて、なおかつ湾の中にまとめて入るような条件ができちゃったっていうことですから、非常に珍しい現象。市によりますと、これまでにおよそ10トンは回収しましたが、船の隙間など取りきれなかった分は明日も作業が続くということです。一方、道東の根室でも旬のサンマに異変が。この日は56トンと過去最悪の不漁だった去年の同じ時期と比べても漁獲はわずか1割。記録的不漁の背景にある海の異変とは。イワシの謎の大量死にサンマの記録的不漁。北海道の海を襲う異変の原因は一体何なのか。これは気象庁が昨日発表した海水温の最新のデータ。ピンクのゾーンが30度、赤からオレンジが27度から24度、そして北海道太平洋側の大半が21度を示す黄色のゾーンにかかっているのが分かります。こちらは北海道近海の海面水温、平年に比べて高いか低いかを表している図なんですが、全道的に赤くなってます。平年よりも高いんです。特に函館では3度近く、
道東沖でも4度から5度も高い海域があり、魚への影響も大きいといいます。でこの海水温1度高いと魚にとっては10度に匹敵しますので、30度から50度高いということは魚にとってお湯のような環境なのかもしれません。実は海水温が高い傾向は年中続いています。これは去年10月から先月30日までの道東沖の海面の状況を示したグラフ。赤く囲ってあるのが暖かい水の塊、通称暖水海です。冬を越し夏を迎えても道東沖に居座り続けているのが分かります。この異変に専門家は、これが淡水海の根っこになります。サンマ冷たい水に沿って漁場ができるので、この淡水海を迂回するように南下すると、例年よりも漁期が遅れるんじゃないか。実は今年サンマが好む栄養分豊富な冷たい水、親潮自体はここ数年で最も日本の沿岸に近い場所にあります。このため道東沖の暖水海がなくなれば、より親潮が沿岸に近づき、サンマの漁獲も増えるはずなのですが、ある魚の存在が不漁に追い打ちをかけていると見られています。本来サンマがいるはずの水温帯にサンマがいなくて、それよりも低水温側にサンマがいるみたいですね。本来サンマがいるはずの水温帯に今マイワシがいるみたいで、サンマとマイワシのその分布ってオーバーラップしないんですよ。じゃあ引っ越してるっていう感じなんですかね。引っ越してるとか、逃げてるとか、嫌がって場所を変えてると。函館では稲田から逃げてきたとみられるイワシが大量死。道東沖ではそのイワシから逃げるようにサンマがより沖合に生息域を変えているとみられています。北海道を襲う海の異変が収束する日は来るのでしょうか。